다음 질문이 저는 이제 책 처방을 하면서 읽기 방식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독서가 굉장히 사적인 거잖아요. 나를 생각하면서 읽는 건데 저는 언젠가 내가 처방하게 될 미지의 누군가 아니면 내가 책 처방을 하면서 만났던 손님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게 돼서 책을 저만의 시선으로 읽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레이어로 읽게 되는 방식의 변화가 있었는데 아마 작가님께서도 소설가라는 직업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그 문예창작학과 교수로도 일하고 계시니까 단순히 독자로서 책을 읽을 때와 내가 교수와 또 소설가라는 두 가지 직업을 갖고 읽기 쓰기는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두 가지 직업이 작가님께 끼친 영향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이 두 개 다 제가 글을 이제 쓰기로 결심했고 실제로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글쓰기를 가르치고 싶거나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 좋은 도서지만 글을 쓰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알바라고 하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강의하는 거밖에 없었고 강의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연차가 쌓여서 보니까 한 학교에도 머물게 됐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업하면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게 여기 오면 비로소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입술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제가 뭐 친구들 동창들 만난다고 해서 그 친구들에게 야 김현수 신작 봤니? 김현수 누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김혜란도 모를걸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작가들도 얘기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울적하죠. 외롭고 영화는 뭐 기생충이나 이렇게 대중 영화는 모두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나온 황정은의 신작에 이런 얘기를 할 곳이 없다가 학생들 만나면 동료들 만나는 것처럼 저는 언제나 수업하는 친구들이 마치 그 제가 덕질하고 있는 그 계정의 오프라인 모임 마음을 1차적으로 그 친구들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문학 얘기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모임도 그런 거죠. 제가 이렇다고 해서 집에서 아이들을 놓고 얘들아 오피리아에 그린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특별하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동호회 모임처럼 느껴지고 제 세계가 조금 확장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제 약간의 이제 책임감은 이 친구들은 이제 소설을 쓰려는 친구고 이 조금 더 진지하게 써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니까 제가 좋았다고 해서 무작정 등을 떠밀기 어려운 게 있는 거죠.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선생님 뭐 제가 계속 쓰면 될까요? 이런 질문 콜롬볼이 나한테 물어보는지 이 친구들의 인생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나는 좋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저는 다른 것들은 약속해주지 못하지만 그러면 대학이라고 하는 과정이 이렇게 저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전공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 별로 없고 심지어 공무원조차도 된다고 해서도 좀 많이 그만두는데 어차피 대학이란 과정이 그렇게 거쳐가는 과정이면 뭔가를 읽고 쓰는 이 과정이 최고의 수업 아닐까라는 식으로 꼬시고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말은 그래서 실제로 저도 믿고 있는 거고. 이번 토크 질문 준비하면서 책을 다시 꼼꼼히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책 처방하다 보면 이제 손님들의 말버릇을 제가 캐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라든지. 제가 작가님 책 다시 읽어보다가 한 가지 이거 아마 저만 발견했을 것 같은 확실하진 않지만 작가님이 기이한 땡땡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면은 기이한 아름다움, 기이한 위로, 기이한 파이팅, 기이한 믿음, 기이한 사랑 이렇게 쓰셨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지 쓰고 나서 이제 작가님을 같이 좋아하는 제 친구한테 질문지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어떤 것 같다고 보여줬더니 친구가 이 질문 되게 재밌다라고 하면서 작가님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팟캐스트에서도 기이한 뭐라고 하셨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람이 자주 쓰는 말버릇에는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 혹시 이 이 표현법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몰랐는데 알고 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요? 아니 제 이게 어휘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아니에요. 근데 지가 기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게 된 건 기이하다라는 그 단어가 파미하고 있는 걸 제가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표가 기가 있으면
기표로서 기이하다는 걸 선택하긴 하지만 그 기의로서의 그 기이함이 제가 생각하는 그 기이하다는 뜻은 아직 가치 판단이 완료되기 전에 낯선 감각이거든요. 낯선 감각인데 이것이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아름답고 무섭고 소름 끼치고 흥미롭고 이게 지금 다 뒤섞여 있는 상태인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아하는 추구하는 느낌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다채롭게 쓸 어휘가 저한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이하다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장금이처럼 기이한 걸 기이하다고 그렇죠. 그렇죠. 기이해서 기이하다고 말했을 수 있는데 왜 기이하다라고 말하면 제가 기이하다라는 말 왜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런 거겠죠. 네.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꼭지가 인물에게도 내일이 있다라는 꼭지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 고통 이후에도 비극 이후에도 살아남았다면 살기로 했다면 우리는 회복됐다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았고 제가 작가님 소설들을 읽으면서 느꼈던 어떤 위로나 응원이 이런 곳에서 나온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께서 이 소설만세에서 가장 좋아하거나 아니면 독자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꼭지나 문장이 있다면 무엇이죠? 방금 얘기했던 실제로 그거예요. 이 소설 만세를 사실 처음에 쓰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했었던 자기 고백이 이거였던 거거든요. 인물의 내일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스스로 소설을 쓸 때 이제 나는 좀 다르게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순간이 기억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비극을 많이 다루는 건 이야기의 탄생 기원 자체가 비극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극이라는 용어는 한참 뒤에 나온 거고 인간은 책을 만들거나 판매할 생각도 없어서 왜 도대체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그 말을 할 곳이 없었거나 그 말이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걸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친구들 만나면 오랜만에 있었던 그 분통을 터뜨리는 거와 비슷한 거라 그래서 이야기의 비극성은 어떻게 보면 그 기원 같은 건데 그랬다 보니까 자꾸 이 비극에 몰두했던 것 같아요. 소설을 쓸 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이 비극을 그렇게 열심히 썼지만 똑같은 모티프를 가지고 소설을 쓸 때 내가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그 비극적인 인물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책에도 나오고 있지만 예를 들어 말을 더듬는 인물을 지금도 저는 생각하는데 늘 언제나 예전에 떠떠떠에서 나왔었던 그 인물에게는 내일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감각과 어떤 그게 몰두해서 마치 그렇게 엔딩조차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던 거에서 분명히 더 나아졌고 어떻게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다 보니까 좋아진 것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떠떠떠떠만 읽으면 이 사람은 이 고통에만 매여있는 운명처럼 보이겠구나. 그래서 시급하게 제가 이걸 업데이트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하고 있자라는 책을 썼거든요. 아니야, 내가 사실 그렇게 썼지만 이 친구는 언어는 고쳐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한다라는 말을 스스로 이렇게 뒤집은 느낌도 있어요. 감각을. 그런 마음으로 인물에게 내일은 초반에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의 인간의 삶을 작가가 다룬다면 결말 이후의 삶이 열려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써야 될 거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내내 생각하면서 소설에 이어 들어가는 에세이를 생각할 때 그런 걸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물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 약간 결을 바꿔서 작가님이 지키고 싶은 소설이란 세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것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에 이승우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축현세워도 뛰지 말고 깎아내려도 주저앉지 말아라라는 문장을 되게 표어처럼 삼고 있다고 하셨는데 작가님께서도 뭔가 인터넷에서 평점이나 리뷰 같은 것들 찾아보시는 편인지 좀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거나 좀 이렇게 휘둘린다고 생각하시는 편이신지 그래서 만약에 휘둘리는 편이라면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소설가의 각오를 쓴 그 마리오 마겐지 그 위대한 작가는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산속에 들어가서 계곡에서 찬물 샤워를 하고 뭐 이러니까 했는데 저는 그럴 수는 없었고 당연히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고 저도 그 에고 서치라고 합니까? 네, 맞아요. 하죠. 근데 그게 참 악취미인 게 반드시 화가 나고 슬플 걸 알면서 서치를 해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수량적으로 5개의 좋은 맞아요. 게 있고 1개가 나쁘면 1개만 생각나고 그 맞아요. 1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저에게 해줬던 그 좋았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나쁘게 말했었던 것만 기억에 남거든요. 그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굳이 읽어봐 자해하듯이. 근데 이제 읽어보죠. 읽어보고 사실 이거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거든요. 이제 나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읽어보고 심지어 그게 무서워서 SNS 좀 하다가 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실제로 나쁜 게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 앞에서 끙끙거리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에고 서치 자체가 이 에고라는 말이 사회적 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니 그래서 저는 휘둘립니다. 근데 이제 휘둘리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받아들여 버렸어요. 휘둘리지 않을 방법이 없구나. 내가 나이가 지금 이렇게 먹었는데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좋은 걸 쓸 생각보다 좋은 평가만 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아예 받아들여 버렸어요. 왜냐면 나 자신도 그러고 있거든요. 영화를 보면 맨날 이딴 영화를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소설도 그렇고 반면교사가 저에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소설 읽고 나서. 그런데 나도 그렇게 읽으면서 내가 뭘 더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많이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휘둘리지 않은 척하지 말고 그냥 휘둘리되 그러니까 부러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유연함을 가져야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약간 기간을 두고 너무 자주 보면 슬플까봐 못 참을 때 보고 나서 약간 울적해지고 참 천재가 나와서 인터넷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작가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 작가들은 죽을 때까지 딱히 피드백이라는 걸 받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쓰고 싶은 거 쓰다가 그게 확 죽어버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흔들리고 휘둘리는 괜히 말했네.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서점 운영하면서 보면 사실 힘이 되는 것도 되게 많이 그렇죠. 얻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도 한 번은 안 보려고 다짐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를 안 보기 위해서 좋은 거 10개를 또 놓치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고는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좋았던 거는 기억 안 하려고 해도 떠오르니까 좋았던 거를 막 출력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데 붙여놓고 안 까먹으려고 하는 식으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 스스로 부끄러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런 엄청난 그 날 응원해주는 글들 간질 때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작가님께서 보니까 벌써 16년 차가 되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서점이 올해로 9년 차가 되는데 이게 맨 처음 시작했을 때랑 한 5년 차쯤 됐을 때랑 이제 좀 10년을 바라보는 마음이 저는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작가님께서도 처음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느꼈던 어려움과 즐거움이 있었을 테고 또 지금 느끼는 어려움과 즐거움은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궁금했어요. 사실 제가 소설을 이게 소설 만세를 하고 나서 그 겪게 된 몇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 제가 뭐 거의 소설에 미친 사람처럼 약간 뭐 이렇게 몰핀에 맞아서 해롱해롱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늘 하던 거를 이제 사실 소설하면서 인트로만 놓고 보면 그런 파이팅 넘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되게 소심하게 그런데 나는 좋아 정도인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하고 있다가 이제 아빠 일 좀 할게라고 해서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진짜 싫어해요. 왜냐면 계속 아빠가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노트북 앞에 앉아있니까 책을 읽으면
아빠 뭐 슬퍼? 화났어? 막. 그만큼 제가 문학을 실제로 읽고 쓰는 가운데서는 뭐라 해야 되지? 도파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감각하는 즐거움은 조금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치의 즐거움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게 의문이고 그게 저에게는 의미인데 안 즐거운데 왜 뭔가 스스로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그걸 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았던 점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지금은 이렇게 나름 출간다고 해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되는 위대한 작가가 된 것이 참 좋고요. 그 예전에 똑같이 어려운 거가 좀 느낌이 다른 게 있어요. 예전에는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좀 더 내가 원하는 표현을 못해서 그때는 이것을 누가 읽을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이거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노래라면 내가 원하는 발성을 내고 싶어서 되게 했었던 느낌? 그걸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이 하고 잠들었던 그런 순간이었다면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표현이 읽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도 의미가 된다는 걸 이제 발견하고 나서 내가 좋은 것이 그에게 좋은가, 내가 원치 않은 것이지만 그가 원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약간 그동안에 고민해보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었고 그것이 좀 충돌하면서 느끼는 좀 슬럼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슬럼프는 제가 가장 쓰고 싶어 했던 걸 이미 써버렸다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 원형이라고 하는 그 원형적인 어떤 측면은 계속 제 안에서 쓰고 싶은 주제는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쓰고 싶은 방법도 난 이미 써버렸어요. 근데 난 아직도 그것을 더 쓰고 싶어. 그러면 이제 쓸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새롭게 나에게 발생한 이야기나 주제를 써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쓸 만큼 충분히 무르익었나라고 하는 확신도 안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글쓰기를 그만둔 작가들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쓰고 싶고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써버렸고, 그러니까 필력은 늘었으나 필력을 사용할 만한 어떤 주제나 정신적인 측면은 소모돼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요즘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설 외에 나머지는 그렇게 열심히 쓰면서 정작 소설만 못 쓰는 소설가가 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로 제가 산문을 안 쓰겠다는 마음이 옛날에는 그렇게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소설도 열심히 쓸 거예요. 네. 저는 얘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비슷한데 다른 맥락인 게 이제 저는 사적인 서점에 이제 9년 차가 됐는데 사실 책 처방이라는 것도 이제 저는 하면 할수록 더 이게 제가 생각해도 느는 게 느껴지고 더 즐거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 사적인 서점이 주는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은 전에 비해 많이 그러니까 제가 낼 수 있었던 힘이라는 게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렇게 했지 생각할 정도로 막 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뭔가 안 된다는 느낌이 저도 되게 많이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맨날 친구들한테 자꾸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내 뭔가 인생에서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빛났던 시기가 이미 지나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제가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럴 때 제가 저한테 스스로 저도 미키에서 하는 말이 인생이 얼마나 긴데 40대, 50대에도 더 재밌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작가님이 느끼시기에는 뭔가 그 얘기를 이미 다 했고 끝났고 뭔가 아직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작가님이 앞으로 남아있는 시기 동안에 또 훨씬 좋은 어떤 이야기거리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이래서 마음을 담아서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은 않으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나만 그렇게 그렇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징징거리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징징을 했던 뜻이 아니라 저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쪽에서 보면 제가 학교에 있으면 3학년들이 이런 병에 걸려요. 1학년들 때는 진짜 필력이 이거 다 녹음되나? 진짜 정말 못 쓰는데 너무 만족해요. 썼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마치 이거 있잖아요. 엉망을 했지만 내가 오늘 무대를 처음 섰어 이런 느낌. 그런데 졸업할 때는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때에 비하면. 그런데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이렇게 그 못난이 병에 걸린 애처럼 너무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잘하는데 그 낙차가 왜 오냐? 자기가 는 것보다 자신의 정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나와 있었던 거에 그 눈높이하고 손높이가 네. 있잖아요. 제 처음에 할 때 너는 문학을 보는 눈높이는 높은데 손높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던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SNS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위대한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책에 써주셨던 내용 중에 소설을 쓰기 위해 혹은 잘 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 쓰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쓰셨는데 작가님께서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어떤 방법들이나 노력들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많이들 이제 저는 글 쓰는 친구들 많이 만나서 느낀 건데 이거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 문학을 좋아하는 운명. 그리고 마치 이렇게 상하지 않은 돌처럼 나에게 존재하는 생각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치 연애 같은 것 같아요. 딱 아무것도 안 하면 일단 그쪽에서 삐칠 거고 오해할 거고 회복할 수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뒤에 그런 기분 알지만 이모티콘도 쓰는 거고 그 친구가 연락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연락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은 정말 내가 그 순간에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 감정보다 오늘의 나의 컨디션보다 이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지친 판단으로 이 미래를 뒤집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애쓰는 거잖아요. 저는 문학도 그런 것 같아요. 소설이 읽고 싶어서 읽었던 것도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한 작가 신간을 딱 들면 말로는 조한 작가 신간들 읽어서 뭐 아껴서 읽었다. 아니에요. 이거 언제 읽지? 라는 생각 들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반드시 읽으면 반드시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솔직히 안 읽고 싶어요. 왜냐면 미디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학교 갈 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제가 요즘에 제가 나루토 애니메이션 보고 있거든요. 나루토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단편 한 편을 읽어야만 이런 거. 매일매일 2, 30분을 억지로 내면 한 편씩 단편을 한 편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인색해요.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독서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의 직관과 느낌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읽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돼요. 왜냐면 우리의 감각은 절대 읽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억지 노력을 합니다. 일부러 자꾸 읽으려고 하고. 근데 반드시 읽으면 미디어로 소비하는 서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막 새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언어를 통해서 읽어냈다는 느낌은. 그래서 똑같이 반대로 미디어는 어떻게든 노력해서 적게 소비하려고 내버려두면 한없이 보니까. 그래서 작가라고 뭐 책이 막 좋고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어떤 이 감각의 세계에서 이탈하고 싶어하지 않는 노력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음식은 언제나 맛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독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가가지고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작가님께 이제 저희가 사적인 서점에서는 지키고 싶은 세계가 있는 이들에게 소설 만세를 처방하고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처방하고 싶은지 그리고 처방 문구를 직접 쓰실 수 있다면 뭐라고 쓰시고 싶으신지. 그 했던 내용. 인터뷰 그 컨닝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지키고 싶은 세계가 있는 이들을 응원합니다라고 쓰고 싶어요. 그 지키고 싶은 세계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키고 싶은 세계라는 그 자체가 이미 어떻게 열등하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작다라고 느끼는 거고. 지켜야 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너져가는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세계의 그 일원이 됐을 때만 나 자신이 나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째서인지 이 세계는 그냥 내가 좋고 나는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데도 그것을 자꾸 그럴 만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로 설명해야 될 것 같은 이상한 어떤 비교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출간하고 정말 문창과생들이나 읽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 덕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덕후들의 마음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슬퍼요. 그냥 누구도 피해주지 않고 혼자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어떤 느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세계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주고 선물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책과 함께 처방하고 싶은 책을 2권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분덕하머였고 하나는 영혼의 물질적인 말 이렇게 2권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일단 분덕하머는 뜻 자체가 개인 박물관이거든요.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박물관, 공공도서관 같은 게 아니라 오직 자기 감각으로만 만들어진 큐레이션된 아주 작은 사적인 박물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덕하머를 읽으면 어떤 게 좋냐면 자기가 추구하는 이 세계를 굉장히 우아하고 고고하고 아주 강층 같은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논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취향의 이론을 준달까? 좀 더 그 간단한 언어를 부여해서 좀 어렵기도 하고 너무 언어 덕후 같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옛날부터 이 취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예전에는 취향이라고 하는 단어도 없었잖아요. 굉장히 그 강력한 진선미와 그 저하고 싸우다가 만들어진 개념이잖아요. 취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아름답다 할 것인가 옛날에는 정해져 있다면 지금은 나는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 한 사람이 어떤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어떤 투쟁이나 어떤 스스로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어떤 우아한 싸움 같은 거를 볼 수 있으려면 이 분덕하머를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독서자들 그 다음에 여전히 이 책이라고 하는 이 오브제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주는 굉장히 까만 책, 검은 책, 블랙북 같은 느낌이 저기는 분덕하머가 있고 이장옥의 영혼의 물질적인 밤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에세이 중에서 가장 정말 이렇게 물컹물컹한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장옥 작가님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장옥 작가님의 이런 에크리라고 하는 그 짧은 블로그하고 트위터의 그 중간 느낌처럼 산발적으로 짧게 들어가 있는데 읽으면서 진짜 야, 이런 걸 돈 주고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너무 훌륭한 책을 읽으면 심지어 이걸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글을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강력한 알레고리하고 아포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동안 너무 좋아가지고 수업 때마다 했던 말이 있는데 가령 세계가 전쟁터라면 이를테면 소설가들은 누굴까라고 얘기할 때 일본의 어떤 작가가 종군 기자다라고 말했대요. 이 삶이 전쟁터일 때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누구도 쉽이 지나갔었던 많은 것에서 디테일을 발견하고 거기에 이미지의 사진을 찍고 거기에 의미 부여하는 그런 종군 기자다라고 했다면 그럼 시인은 뭘까라고 질문을 해요. 맞춰보세요. 삶이 하나의 전쟁터라면 소설가는 종군 기자인데 시인은 뭘까? 제가 뭘 읽고 그렇게 멘붕에 빠졌을까요?
이거 마친 분들에게 제가 여기서 책 한 권 사드릴게요.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위생병? 땡. 이 맞출 수가 없어요. 직업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렇게 말해도 모를 거야. 직업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서 총알. 정말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제가 말을 드릴게요. 시인은 삶이 전쟁터라면이라는 전제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와. 야 저는 너무 이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든 전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고민하는 모든 출발점, 이 전제를 바꾸는 거죠. 저 이걸 읽고 나서 시를 읽어가는 접근 자체를 좀 다르게 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어떤 그 짜릿한 감각이 오는 어떤 사람을 읽고 나는 쓴의 자리 거라 짜릿한 감각 막 이런 거 말고 그가 전제를 뭐로 바꾸고 있나. 그는 이 시인은 이 단어를 왜 이렇게 쓰고 있나. 그가 지금 이 전복하고 싶어하는 개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당연히 여겼던 쉽게 말하면 아까 진선미 같은 것도 있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름다움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전제 자체를 다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사안이 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책이. 예. 그래서 막 이게 얘기하는 뭐 아프리즘처럼 화장실에 있는 그런 문구 같은 그런 느낌보다도 굉장히 건조하고 차갑습니다. 아프리즘 자체가. 그런데 불구하고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너무 마음에 이렇게 철근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물질적인 밤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원래 질문지에 더 뭐가 있었는데 많이 덜어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 씨가 제 질문지 보더니 작가님은 책 추천을 너무 많이 물어본다고 책장 털이로 책장 만나고 털이 저거. 너무 근데 오늘 너무 좋은 책을 많이 소개받아가지고 너무 좋았고 이제 마이크를 돌려서 독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작가님은 좀 편해지시고 독자분들이 좀 긴장하게 되는 시간인데 사적인 서점에서 북토크를 할 때마다 꼭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자분들이 작가님이 어떤 책을 어떻게 좋아하는지 얘기 듣는 시간을 저희는 꼭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그것부터 할 거예요. 근데 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쓰고 싶은 마음은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해주는 노력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가님의 책을 재밌게 읽어주시고 좋게 읽어주신 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얘기해주시는 과정이 작가님이 앞으로 또 쓸 수 있는 힘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전에 작가님의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과 이유를 준비해서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름답습니다. 이름이 롤링 페퍼 같은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볼 텐데 오늘 이렇게 얘기 쭉 나눠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작가님? 일단 너무 행복했고 약간 좀 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내가 또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지지받는 느낌도 들었고 가는 길에 내내 지금 함께 이야기했고 들었던 거를 이제 혼자 가만히 곱씹고 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읽어주신 것도 고마운데 금요일 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데 올까? 심지어 이 파주까지 맞아요. 들어오기도 어려운 이런 곳에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너무 그게 신기하고요. 신기합니다. 신기하면서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고맙고 기쁩니다. 저희 오늘 2시간 정말 꽉 채워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학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즐거운 게 있다기보다는 하고 나면 좋다는 어떤 의미로서의 즐거움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 서점도 사실은 하면서 이걸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왜 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은데 오늘 같은 시간이 있어서 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너무 독자로서 재밌게 읽었는데 내가 독자로서 재밌게 읽게 된 작가님을 이렇게 만나서 제가 궁금한 거 하고 싶었던 얘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용당하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작가님께 궁금한 것도 여러분 대신해서 물어본다는 핑계로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하고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근데 그걸 저만 혼자 좋은 게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이랑 같이 즐거울 수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100개의 사람 100개의 즐거움처럼 저마다의 또
즐거움들이 더해져서 너무너무 저한테도 의미 있고 충만한 시간이었고요. 돌아가시는 길에 저희가 오늘 나눴던 이 마음들, 시간들을 잘 간직하고 따뜻하게 또 한 시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가님의 다음 작품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